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면서 요즘에 시장이 이 주도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법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하반기 주도주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첫 번째 유력 섹터, 바로 원전이 있죠. 시작은 원전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되는데요. 어제 재미난 스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원전이 좋은 건 알겠는데 탑티어인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만 특히나 각광을 받다 보니 갈 길을 잃은 수급들이 건설까지 번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쪽으로 오게 된 트리거가 된 건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였죠. 홍콩의 한 증권사가 전 세계에 원전 붐이 분다면 팀 코리아가 원전 건설을 주도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 대해서 각각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물산 하면 삼성과의 지배구조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타이밍에 갑자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과 관련한 찌라시가 돌면서 두 기업이 모두 다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오 대장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려 8%나 급등을 하다 보니 바이넥스를 포함해서 바이오주에 전체적으로 매기가 들어왔는데요. 자, 물론 증권사를 통해서 전해진 바로는 삼성물산은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지만 주가는 항상 늘 빠르죠. 거래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오늘 12시까지 이 풍문에 대해서 공시를 하라라고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어제 우리 시장은 이 주도주에 대한 기대감과 의심, 그 사이쯤 있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주도주가 딱 하나만 있으면 선택권이 없으니 의심의 여지도 없을 텐데 고점이다 했었던 조선이 어젠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갈 줄 알았던 방산도 물론 어제 삼성의 진출 소식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갖고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매일같이 주도주 쟁탈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한 수급들은 그 밖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책 관련해서 증권, 친환경 여기서 빠르게 순환매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화장품, 그 밖에 일정이라는 재료가 또 있습니다. 이제 마침 또 내일이면 2차 TV 토론이 열리게 되는데 증권주가 어제 이어서 이 발음을 타고 계속해서 갈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아니면 또다시 친환경 쪽으로 움직일까요?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오늘 하반기 주도주 경쟁 저희도 표결을 한번 붙여보고요. 오늘장 트레이딩 재료도 같이 물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벽엔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기사로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결국 일이 났네요.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한 이후에 실시된 처음 국채 경매에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부진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었죠. 자, 현지 시간 21일 미국 재무부가 실시한 160억 달러 규모 20년 만기 국채 경매 수익률이 5%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4.6% 정도의 거래가 됐었는데 이보다 40bp가 더 많아진 거죠. 쉽게 말해서 프리미엄을 더 얹어줘야 사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적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20년물뿐만이 아니라 10년물, 30년물까지 장기물 금리가 줄줄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 소식 때문에 오늘 새벽에 또 뉴욕 증시도 하방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떨지 또 우려가 됩니다. 영향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또 모처럼 호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이 유지보수 운영이죠. 즉 MRO와 관련해서 협력 범위를 선박에서 항공기, 전차까지로 확대하겠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어제 오후에 방위사업청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현지 시간 19일에서 20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동안에 한미 간 MRO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양측은 MRO 협력 범위를 항공기와 전차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고 시범 사업 추진도 검토하기로 약속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방사청은 현재도 국내에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나 전차에 대해서 MRO가 이뤄지고 있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미군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면서 다른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전투기 또 전차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MRO를 수행하는 방안을 두고 미국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현재 미국이 우리 조선 분야와 상당히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방산 시장으로까지 넓혀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시장 반응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요일은 항상 미국에서부터 불어온 매크로한 이슈들이 참 많은 하루인 것 같아요. FOMC도 있고 그렇죠. 자, 근데 오늘은 또 뭐 국채금리부터 해서 시장이 시끌시끌한데 먼저 두 분 어떤 키워드를 갖고 중심을 잡고 계실지부터 만나볼게요. 조선 협력 기대감, 슈퍼사이클 도래 업종. 와, 조선. 대표님, 네. 조선 진짜 괜찮습니까? 계속? 어저께 정말 많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에 또 진입을 하면서 그쵸. 그 파워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세진중공업이 또 리포트가 아침에 장 전에 발간이 되었는데 그렇게까지 힘이 강할지는 몰랐습니다. 네. 어저께 시세가 정말 강하게 거의 뭐 상한가 부근까지 좀 이어지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가 이어졌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조선업에 대한 기대 심리 그리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에 크게 정말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 이제는 미국과의 수주로 좀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했는데 이제 임박하지 않았나라고 시장에서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쪽의 입장에서도 그 대안책이 가장 적합한 나라, 그러니까 협력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 때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우리가 생산에 대한 부분들,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뤄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슬롯을 확보해 놨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했죠.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조선 관련돼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좀 불식해주는 이야기들을 해주기도 했고 또 미국과의 이제 정말 수주가 나올 수 있다,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그만큼 어저께 신고가 랠리를 달렸다는 건 그만큼 수급적인 상황들이 좀 단단하게 유입이 되어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기자재단까지도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조선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어저께 시장 흐름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격의 조선입니다. 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왼쪽에서만 조선 얘기 듣다가 갑자기 오른쪽에서도 조선 얘기하시니까 약간 조선에 잠식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잠시 뒤에 여러분 주도주에 대한 표결을 붙이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슈퍼사이클 도래 업종. 어제까지는 원전 말씀하셨는데 왠지 느낌이 오늘 또 조선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빙고 정답입니다. 빙고. 제가 이제 사실 원전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작가님이 원전 그만 좀 써라. 너무 원전만 얘기한다 그래갖고 오늘 이제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제가 월화수목금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안목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 슈퍼사이클이 원래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네. 30년 만에 오는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10년 빨리 왔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셨지만 5년 전에도 여러분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2020년 3월 19일 날 이후부터 코로나 이후에 폭락 오고 난 다음에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용돈만 열심히 벌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 막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 추천 한번 해보세요. 사보세요. 그러면 삽니까? 안 삽니다. 안 사죠. 야, 이 고점인데 어떻게 해서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이렇게 돼요. 근데 2020년도 때도 그랬어요. 신고가 날 때 사세요라고 하면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직전 고점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이 당연히 여러분들 트레이딩 할 때는 고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사이클이 도래를 해서 큰 장이 올 때는요. 그 앞에 있는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계속 이 시간대 나와서 야수의 심장으로 주도 종목을 계속 공략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야수의 심장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한 1년, 1년 반, 한 2년 사이클, 큰 사이클이 왔는데 이번에도 용돈을 벌고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용돈을 벌 것인가 부자가 될 것인가 결정하십시오. 어제 말씀해 주셨던 원전은 20년 만의 사이클이었나요? 맞습니다. 예, 20년대, 30년 뭐 비슷비슷합니다만 예, 좋습니다. 오늘 시장 어디서 반응이 올지 궁금한데요. 일단 걸림돌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 얘기죠. 우리 시장에 미 국채가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도 그렇고 지금 시장이 여러모로 불안불안하다라는 심리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맥점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결국에 크게 하락을 했어요. 우리 시장에서도 영향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약간 영향이 있겠죠. 이제 무디스가 원래 이제 신용평가 기관으로서 프랑스의 이제 기관인데. 처음에 이 시장평가를 할 때 미국을 트리플 A 주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신용 강등을 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지금 강등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 언론 브리핑을 할 때 한 얘기를 여러분 가만히 워딩을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따져보면 금리 인하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보다 10년물 국채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까지. 왜 그러냐면 10년물 국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모기지 대출이나 뭐 여러분들 자동차 대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모든 쓸 수 있는 그런 대출의 기본 요건이 기본 베이스가 바로 10년물 국채인데요. 어제는 20년물 국채를 지금 입찰을 했는데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금리는 원래 낮아지는 거고 국채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다. 왜 지금 미국이 국채 발행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지금 적자가 많기 때문에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서 부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 지금 보면은 금리가 5% 이상 올라갔던 게 지난 2023년도 10월 달인가 11월 달밖에 없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갑자기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5% 이상 올렸었는데 30년물, 20년물 국채를 어저께 이제 낙찰한다고 그랬는데 가격이 이렇게 5% 이상 올라간 거는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된 이후에 미국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위기고 사실 이전에도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국채 금리를 입찰을 했는데 국채 금리가 잘 안 팔렸거든요. 흥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미국의 국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채를 안 사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국채를 살 바에는 아예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주식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금이나 그렇죠. 네. 금이나 완전히 안전자산이 금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불확실성이 배팅을, 있는 주식을 사든지 그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 재정 적자를 계속 감소를 하지 않으면 국채 발행을 계속 할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채 가격이 너무 높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아시겠지만 국채 가격하고 국채 수익률은 반대로 가기 그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5%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재정 악화를 줄이지 않는 이상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베센티 장관이 계속 언론 브리핑 할 때마다 방금 얘기 드렸지만 10년물 국채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 두시고 당분간은 10년물 국채 모니터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계속 원래 상승을 하면 통상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기 마련인데 이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국채 금리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하긴 했습니다만 네. 저는 미국 증시가 국채 때문에 조정하기 했다는 것보다는 너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2023년도 우리가 고점을 찍고 2년 동안 우리가 정말 주식 시장이 뭐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였는데 안 갔습니다. 근데 그 돈이 다 미국으로 몰렸었거든요. 미국으로 많이 몰렸던 돈들이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네. 비단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라기보다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국채를 좀 안 사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 밖에 옵션으로 금이나 시장 쪽으로 기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 제한적이다라는 다소 안심이 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그럼 우리 또 호재를 분석을 해봐야겠죠. 본격적으로 조선에 베팅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맥락만 봤을 때 중심은 조선인 것 같긴 한데요. 바로 우리가 미국과 MRO 협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조선을 넘어서서 항공기와 전차까지도 이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방위사업청의 코멘트가 어제 오후장에서 나왔습니다. 마감을 하고 나와서 그런지 뭐 그렇게까지 방산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진 않은데요. 넥스트레이드도 보니까 별 반응은 없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네. 반응이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지금 특히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신고가의 영역, 계속해서 굉장히 높은 영역을 자리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것은 이 위치 자체를 지켜주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해 내가는 그 길목에서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쌓여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충분히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 항공기 MRO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한항공을 이제 미국 쪽에서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 MRO 쪽으로는 우리가 항공, 대한항공까지도 좀 넓혀서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오늘 좀 좋은 시세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저께 추세를 좀 보면은 굉장히 좋은 위치를 다시 한번 물론 고가인가라고 했을 때는 고가권의 영역에 여전히 존재를 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이 고가의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약간의 단기 조정들을 좀 이어갔는데 어저께 흐름들을 보면 이동평균선 21선에 대해서 또 안착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자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격대를 127,600원, 5월 9일의 고점을 돌파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선과 방산은 지금 세트의 영역으로 계속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계속 좋은 가운데서 호재가 얹어지니까 겹호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많이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 창을 한번 봤더니 조선 방산 뭐 계속 경신하면서 호재가 나오는 건 알겠습니다만 신규로 접근하기엔 어려움이 좀 있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혹시 보유자라면 수익 최대 극대화할지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고민을 나눠주셨어요.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계속 그냥 갖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절반 정도 좀 팔면서 대응을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저는 만약에 보유를 내가 하고 있는데 네.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조선과 그리고 방산이 비중이 너무나도 뭐 진짜 100%, 80% 되신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라도 우리가 주식 시장은 사실 100%라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유발됐을 때 잘 이렇게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또 약간 밀리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 성향이 어떤지 첫 번째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어떠한 그런 고난이 있어도 나는 이번에 조선과 방산 사이클은 반드시 모든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이런 굳은 의지와 어떤 변동성이 와도 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큰 비중을 가져가실 수는 있겠지만 내 투자 성향 자체가 약간 나는 그런 변동성에도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 수익은 어느 정도 좀 챙겨두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때 하반기 때 증시가 기회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조선과 방산이 만약에 대장주격으로 치고 나간다라고 해도 우리가 또 후발주사에서 다시 한번 또 후발 섹터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어서 다양한 투자의 관점을 갖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비중이 많은 투자자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구체적인 비중이나 종목을 알 수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이 들어가면서 가쁜 네. 종목 상담이 될 뻔했지만 전체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또 시장에 재미난 스토리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댓글창이 뜨겁습니다. 우리 장대양봉님 또 오랜만에 뵙는데요. 삼성물산이 오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따라가고 뭐 KCC까지 좋네요. 자, 어제 이 열풍은 실은 원전발 기대값에서 삼성물산으로 넘어갔다가 삼성물산 하면 또 지배구조니까 갑자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이슈가 더해지면서 막 일파만파 퍼졌던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이 보면은 오른 종목은 없었는데 지수 단위 올랐던 이유가 이 대장들이 양대 지수에 좀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삼바? 이제 제가 이제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도 좋은데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보시라고 한 달 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죠. 네. 자, 왜 그러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인적 분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물산이 좀 먼저 오르긴 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삼성물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43%가 갖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11% 급등한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인적 분할을 할 건데 일적 분할은 물적 분할하고 다릅니다. 물적 분할하면은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주지 않는데 인적 분할하면은 인적 분할한 만큼의 퍼센티지를 주주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식 수가 더 좋아지게 늘어나겠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지주사로 전환이 되면 홀딩스가 하나 생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에픽스 이렇게 나눠질 건데요. 삼성 에픽스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5%,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바이오 회사가 15% 지분을 투자했는데 2020년인가 그때 바이오젠이 갖고 있던 15% 지분을 20억 달러로 인수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완전하게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1등 CDMO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서도 그리고 기술력에서도 뒤처질 리가 없고요. 삼성 바이오에픽스는 이 바이오 쪽에 핵심 역량 R&D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쌓아놓은 현금 유보율이 현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제가 보기에 아주 기술력이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을 M&A 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국내 자체 내에서도 사실 바이오 생태계를 다 구성했다라고 하기에는 평가받기에는 좀 국내의 바이오 산업이 그렇습니다만 바이오로직스가 지주사를 만들면서 M&A를 통해 가지고 아주 좋은 기업들을 인수해서 자회사로 둔다면 충분하게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바이오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제가 보기에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현재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저는 이제 상장할 때 그때 가격이 13만 원이었는데 한 번도 매도 안 하고 계속 추천드렸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래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적 분할 이슈가 확실한 건 아니죠. 네, 원래 네. 이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그런 얘기가 있죠. 예, 네. 그렇긴 합니다만 또 오늘 22일이죠. 12시까지 공시를 하라고 거래소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12시 전까지 좀 지켜보셔야겠네요. 예. 자, 그리고 바이오 하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주인공이긴 했으나 또 다음 주에 아스코가 열리죠. 또 3대 아마케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에 기대감을 가지려면 바이오텍들 뭐 알테오젠이나 뭐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시장이 막 비만이 가고요. 네. 조금 잘 모르겠어요. 바이오 쪽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어저께는 전반적으로 비만도 오르고 또 네. 기술 수출, 뭐 플랫폼 기업들도 또 상승이 이어갔는데 국채금리가 오늘 좀 올라가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약간은 산물이
껴앉아질까 살짝 걱정은 좀 되긴 하는데요. 네. 일단 어저께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았습니다. 또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나왔던 뉴스가 결국 트럼프의 약간이나 정책이 K-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 기사가 또 나오면서 바이오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미국의 FDA가 실사를 나왔다라는 소식 여러 가지가 좀 혼재가 되면서 그 부분들이 좀 같이 좀 힘을 발휘를 했는데 특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엔 지금 뭐 D&D 파마텍이 먹는 비만 치료제 임상에 대한 로드맵이 이제 시작이 됐다 공개가 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뭐 블루엠텍도 위고비 유통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수익성을 거둬들인다. 뭐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는 가운데 이제 아스코 일정도 있고 또 우리나라 K 바이오시밀러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분석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가능성 막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혼조가 돼서 나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 갔는데요. 일단 국채 금리 관련돼서 이거를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어떻게 소화해낼지 만약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바이오 종목들 한시름 좀 덜어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뭐 CDMO 관련된 기업 그리고 플랫폼 기업, 그다음 비만 치료제 이렇게 좀 이 안에서도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종목들을 좀 픽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플랫폼 기업 안에서는 저는 뭐 알테오젠도 워낙 좋기는 하지만 네. 리가켄바이오가 최근 움직임이 좀 리가켄바이오 굉장히 좀 주가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다가 기술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에 좀 위치를 했더라고요. 어허. 장기 저항선을 다시 돌파해내면서 추세적으로 상방의 자리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위치를 하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뿐만 아니라 CDMO 관련돼서는 바이넥스가 어저께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더라고요. 어저께 장기 저항선 돌파 흐름이 좀 나와줬는데 바이넥스는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뭐 이렇게 해서 고객사로도 보유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분류를 해서 대장주 내 마음속에 대장주를 좀 찍어 두시고 그 안에서 바이오 종목들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이오 종목들은 저는 뭐 속도는 조금씩 느려졌다 빨라졌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이오가 이제 나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이오 섹터도 바라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이오도 벌써 옵션이 두 분을 통해서 3가지 다 나왔습니다. 기업별로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해보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끌는 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끌는 점은요. 예고해드렸던 대로 하반기 주도주 투표를 좀 붙여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1, 2, 3, 4번까지 옵션 드렸었죠. 자, 원전 반도체, 뭐 방산, 조선 이 정도로 저희가 압축을 해봤는데요. 자, 두 분은 과연 몇 번의 투표를 하셨을지 공개해 주시죠. 에너지 지금 뭐죠, 매니저님? 0번입니까? 저게 왜 저렇게 나왔죠? 다음번에 공개가 네. 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끝까지 시청, 그렇죠? 그쵸.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자, 우리 이진 대표님도 딱히 옵션에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겹쳐진 것 같아요, 에너지. 네, 뭐 조선과 방산은 항상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서 네. 하반기 주도에 대해서는 신재생, 원전, 그리고 우리가 전력 설비, 전선 이쪽까지도 좀 넓혀서 보자라는 의미로 한번 에너지라고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일단 뭐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최근 시세 좋았고 또 한동안은 풍력 관련돼서 트럼프가 좀 스탠스 바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들을 좀 줬는데 결국에는 에너지 키워드를 붙인 이유는 이제 AI 관련돼서 최근에 젠스낭 CEO가 대만 쪽과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도 방문하고 일본도 방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없었고 또 시장에서 지금 AI, 저도 반도체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서는 뭐 이견은 없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AI 시장과 생태계가 확장되는 국면에 있어서 지금 반도체 쪽보다는 좀 에너지 쪽에 집중을 하는 모습, 전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에너지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를 넘어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흐름, 또 원전 관련돼서는 독일도 탈원전을 폐기를 하고 뭐 벨기에도 폐기를 하고 지금 유럽 쪽에서 이 속도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런 정전 사태
굉장히 크게 정전이 이어났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이런 스페인이나 이런 국가들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 네. 신재생 에너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원전 쪽에 대한 비중을 또 넓혀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우리가 좀 넓혀서 이 안에서 순환매를 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전력 설비와 전선주들도 요즘 좋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넓게 에너지원이라고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1번 결국 원전에 좀 중심을 잡고 투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조선일 매니저 어떤 투표를 하셨을지. 조선입니다. 역시 이름대로 가나요? 그럼요. 이름대로 가야죠. 네. 원래 제가 이제 조선 관련 말씀을 드릴 때 세 가지 세 가지 포인트를 두고 이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사이클입니다. 원래 이 배는요 30년 만에 한 번씩 바뀝니다. 30년이라는 거는 원래 세대인데 그죠? 우리가 애를 낳으면 30살 되면은 장가 보내서 시집 보내서 이제 이렇게 스피너프 되듯이 배 같은 경우는 30년 지나고 나면 노후되기 때문에 바뀌거든요. 근데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은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1963년부터 73년까지 10년 동안 가다가 73년도 1차 오일 쇼크하고 74년도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2002년도부터 이 사이클이 굉장히 강했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갔는데 더 10년 갈 수 있었는데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위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자, 근데 원래는 30년이기 때문에 2007년 더하기 30 하면은 2037인데 조선일은 왜 2027이라고 그럴까? 20년 만에 또 사이클이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3차 슈퍼사이클이 왔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제해사기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환경 규제로 온실가스를 대거 배출하고 있는 노후 선박을 교체를 해라 라고 했는데 이 언제 발표했냐면 얼마 안 됐습니다. 4월 11일 발표했어요. 그때 어떤 얘기했냐. 국제 항로를 통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5,000톤급 이상의 배를 갖고 있는 선박은 운행을 하는 선박들은 의무적으로 연료를 LNG 같은 친환경 연료로 바꿔라. 보통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배가 붕 하고 가면 뒤에 시커먼 연기가 나죠. 다 디젤입니다. 디젤. 그래서 모든 선박들이 거의 7, 80% 이상 선박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3아웃제가 있는데 3번 경고를 받았는데 이게 바꾸지 않으면 그 배를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LNG를 쓸 수 있는 그런 연료 선박으로 바꿔야 되는지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배를 만들어서 배를 주문하죠. 계약하고는 주문하는데 받기까지는 곧 3.5년이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 2027년도부터 지금 이게 적용이 돼서 가는데 지금 배를 계약해 신청하면 2028년도에 받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선사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중국을 왕따시키고 있는 거죠. 이미 미국에서 만든 조선인 그 배나 또는 선주들이 배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톤당 통행세를 내야 됩니다. 통행세를. 그래서 통행세를 앞으로 2028년도까지 140달러까지 올리는데 뿐만 아니라 중국 선적이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만든 배면은 무조건 18달러 입항하면서 톤당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배를 안 쓰게 되겠죠.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 LNG선을 2척을 받은 겁니다. 중국에서 취소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거기다가 미국의 MRO 이슈도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얼마 전에도 다녀갔죠. 곧 있으면은 계약건이 척척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3.5년 걸리는 인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이 가장 큰 핫한 이슈가 계약건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슈퍼사이클 하반기 때 조선 업종이 옵니다. 꼭 여러분들 투자하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동안 원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원전 그리고 조선 둘 다 나와서 종목이 궁금하네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답변은 우리기술,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었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진짜 욕심 많으세요. 우리기술 먼저 들어볼까요? 짧게.
네, 우리 기술은 이제 네. 계측 제어 설비라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얼마 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SMR 관련돼서 이 기술을 가지고 또 수주를 받아낸 이력이 있고요. 정부 주도 사업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그리고 SMR 시장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우리 기술 자회사를 통해서 방산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자회사 방산 사업부가 지금 굉장히 레벨업이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거든요. 고객사를 또 현대 로템으로 품고 있는데 방산에 대한 모멘텀과 원전에 대한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거래량도 최근 5월 달 들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저점을 좀 지속해서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두 가지 시장의 핫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 우리 기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길게 볼 거면 꼭 두산이랑 BHI만 보지 마시고 또 우리 기술이라는 옵션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이저님 주선에 대한 것도 짧게 들어볼까요? LGD 여러분들이 하나. 아침 방송을 보신 다음에 네. 두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 파지 마시고 나가 놓으세요. 운동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안 갖고 계시면요. 안 갖고 계시면은 이제 조정 들어올 때 조금씩 분할해서 사서. 하시면 되죠. 예. 아침 방송 보신 다음에 나가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매 시간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클렌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번에는요, 조금 짧게, 조금 가볍게 오늘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재료가 뭔지 여쭤봤습니다. 종목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열어주시죠. 코나이와 현대 엘리베이터, 두 분 다 약간 대선 정책과 관련한 모멘텀을 보자라는 의미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정책 관련돼서 이제 TV 토론, 2차 TV 토론이 있다 보니 네. 그와 관련돼서 내일 또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에는 좀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다룰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지역화폐 관련된 이야기 나눈다라는 부분이고 일자리, 교육, 그리고 친환경과 신재생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들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코나이는 지역화폐 관련된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이번에 코나이 대표가 지역화폐 시장이 크게 열린다라고 했을 때 매출이 상당 부분 우리는 큰 폭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좀 대장주의 성격. 근데 사실 대선 토론 관련된 종목군들은 테마성 종목으로 비중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때 시기에 맞춰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TV 토론의 중요한 포인트를 체크해 주셨네요. 지역 화폐 관련해서 코나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니저님 현대 엘리베이 대선 신원 특집입니까? 대선. 실원 특집이기도 하고요. 이게 북한 원래 특집. 대북 관련주이기도 한데 예. 중요한 거는 오늘 발표할 내용이 있어요. 원래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4억을 매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 날 금융업계의 발표에 따르면 언제 그 연지동에 있죠. 여러분들 종로에 그 4억을 매각하려고 삼정 KPMG를 선정을 했는데 2000 그때 12년도에도 코람코 자산운용에 매각했다가 2017년도에 HMM이 많이 올라가면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갖고 있는 지분이 많이 올라가면서 2천억으로 다시 인수했는데 그때도 매각하고 난 다음에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고 그러는데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살았거든요. 임대해서 계속. 그래서 이번에도 8년 만에 다시 매각을 할 예정인데 그게 오늘 보도 발표 날 겁니다. 그러면 그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도 거기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또 기간이 된다면 회사가 좋아지면 다시 또 인수하겠죠. 그런 이슈가 오늘 나오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중심부터 곁다리까지. 자, 저희 오늘도 두 분 덕분에 시장 전략 잘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